아 몰라요. 그냥 때리세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112를 누르더라고요. 떼쓰는 아이를 두 손으로 꽉 잡아서 행동을 제지하거나 행동을 제한해서 조절을 알려줘야 될 때도 있어요. 말을 알아듣는 것 같기는 한데 하지 말라고 해도 듣지를 않아요. 안 돼만 반복하는 훈육은 아이에게 점점 납득이 어려워지게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장면, 순한 기질, 예민한 기질 같은 기질의 문제 같으세요? 아니요, 이거는 2살 이후서부터 시작되는 훈육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2살 이후의 훈육에 대해서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을 알아듣는 것 같기는 한데 하지 말라고 해도 듣지를 않아요. 24에서 36개월은 아이의 자율성이 눈에 띄게 커지는 시기예요. 이 자율성 발달에 맞게 훈육이 되지 않으면 훈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발달적으로 보면 이때 아이는 단순히 하고 싶다를 넘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지, 내 의지가 반영되는지 이걸 아주 민감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훈육의 초점도 조금은 달라져야 돼요. 갑자기 신입 덮고 싶어졌어? 왜? 뭐야? 지금 내일 뭐 있는데? 여기서부터 많은 부모님들이 좀 헷갈리시는 게 자율성을 존중하라고 하니까 모든 걸 다 허용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규칙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다시 안되로 돌아가야 될 것 같고 엄청 헷갈리시죠? 그런데 정답은 자율성 대 규칙이 아니라 규칙 안에서 자율성을 배워보는 거예요. 이 시기에 아이들이 자율성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매번 제지를 당해요. 아니야, 아니야. 아빠가 해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럼 아마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런 감각들이 쌓일 겁니다. 아, 나는 선택할 수가 없구나. 내가 시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게 반복이 되면 아이의 행동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가요. 첫 번째, 쉽게 좌절하고 위축이 돼요. 두 번째, 반대로 강하게 더 버티고 반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안 돼만 반복하는 훈육은 아이에게 점점 납득이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2에서 3세 훈육의 핵심은 작은 선택을 아이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요. 내가 고를 수 있었다. 내 의견이 엄마한테 반영됐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아이의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이 함께 자라나게 돼요. 이 전 계월수에서는 일관된 기준으로 절대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거는 안 돼, 이걸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미 기본 규칙 정도는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규칙 안에서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는 단계예요. 아이의 자율성 발달을 위해서요. 즉, 18에서 24개월은 규칙을 배우는 시기, 24개월은 36개월은 규칙 안에서 자율성을 연습하는 시기입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규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선택지를 주는 방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부모가 큰 틀을 잡고 아이는 그 안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키즈 카페에서 재밌게 오늘 하루 놀았어요. 이제 갈 시간이 돼서 엄마가 얘기해요. 자, 이제 우리 집에 가자. 그런데 아이가 울면서 뒤집어집니다. 아, 나 좀만 더 놀다 갈 거야. 지금 집에 안 갈 거야. 이런 경험들도 다 있으시죠? 이때 이전 계열수처럼 안 돼. 지금 당장 집에 가야 돼. 이렇게 끊어버리기보다는 지금은 더 놀 수는 없어. 하지만 장난감 정리는 조금 더 할 수가 있어. 정리하고 나갈까? 아니면 지금 바로 나갈까?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이에게는 내가 선택했다는 느낌이 남게 되고 집에 간다는 규칙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지금 나가면 엄마가 사탕 사 줄게. 우리 더 재밌는 데 가자." 이렇게 하는 건 선택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규칙 대신에 보상을 꺼내는 거래와 가까운 거죠. 아이도 정리하고 가는 거에 동의를 했고 실제로도 정리가 끝났는데 막상 또 가자고 하니까 다시 또 뒤집어져서 울어요. 이때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한 약속을 차분하게 상기시켜줘요. 우리 정리만 하기로 약속했지? 근데 지금 정리가 다 끝났어. 그래서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될 시간이야.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해요. 약속, 시간 경과, 실행. 이 흐름만 분명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도 때를 계속 쓴다면 이때는 기준을 한 번 더 알려줍니다. 이렇게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선택할 수가 없어. 이건 협박이 아니라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려주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아이가 말을 잘 들으면 뭐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아이가 또 울고 떼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자리를 옮기셔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정말 가야 돼. 그리고 아이를 안고 키즈 카페를 나오세요.
아이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키즈 카페라는 상황에서 아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공간, 조용한 장소로 이동해서 아이와 보호자가 모두 진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예요. 보통은 저는 비상구로 많이 가는데요. 비상구에 들어가서 이때 울고 있는 아이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선 진정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기다려주는 공동 조절을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규칙과 선택을 배우는 시기에는 효과적인 도구를 쓰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시각적으로 규칙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이런 타이머도 아이가 시각적으로 규칙을 확인하기가 정말 편하겠죠. 이런 타이머도 좋고요.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숫자를 세주시는 것도 좋고요. 밥을 먹을 때 이만큼만 먹어 하면서 경계를 나눠주는 것도 이 개월수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키즈 카페뿐만 아니라 밥 먹을 때, 씻기 전에, 장난감 정리할 때 모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아빠, 나 어린이집에서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려 그랬는데 참았어. 이 시기에 저희 딸이 어느 날 저한테 한 얘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대견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시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보상 지연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은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지만 지금 기분을 좀 참고 어린이집 생활 열심히 하고 집에 가면 엄마 아빠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당장 현재는 불편함이 조금 있더라도 이후의 보상을 위해서 내가 인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런 개념이 잘 발달하지 않은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가 적응을 못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전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던 능력들이 자라서 이제는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지금 바로 하고 싶어도 내가 먼저 해야 할 걸 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겠구나. 관련해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랑 보드게임을 하는데 아이가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보드게임을 확 엎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훈육을 했죠. 게임할 때는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몰라요. 그냥 때리세요. 때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112를 누르더라고요. 이거 제가 수업하면서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은 아이의 기질 문제도 아니고 성격 문제도 아니에요. 바로 이 시기에 맞는 훈육을 충분하게 배우지 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3세에서 4세 아이들은요, 규칙의 존재는 압니다. 하지만 지키는 건 아직 너무 어려워요. 이의 상태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요. 규칙은 알겠어. 그런데 규칙을 지키는 거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규칙을 어기는 상황이 오면 항상 몸을 베베 꼬고 감정이 먼저 막 튀어나오게 되면서 꿍시렁거리죠. 아, 그냥 이거 안 할래. 재미없어. 나 원래 이거 하기 싫었어. 지금 너무 힘들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요. 특히나 규칙이 있는 게임에서 졌을 때는 더 잘 무너져요.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진행을 하거나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다거나 평소에는 잘 지키다가 졸리거나 피곤해지면 또 잘 안 지켜요. 이거는 규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연습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반드시 규칙을 연습시켜야 됩니다. 보통 이 정도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가죠. 이때 규칙 연습이 충분하지 않으면요. 어린이집에 가서도 혼자만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돼요. 앉아 있어야 할 때 돌아다니고요. 같이 먹을 때 놀러 나가고요. 이렇게 단체 생활이 계속해서 힘든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설명하지 말고 구조로서 보여주세요. 이 시기의 아이는요, 규칙은 이해하지만 규칙을 붙잡고 유지할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타이머, 칭찬 스티커, 손가락 카운팅 같은 시각적인 구조가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두 번째, 아이가 규칙을 어기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바로 멈춰주세요. 규칙을 어긴 순간은 몰라서가 아니라 규칙은 알지만 이미 신경계가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알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짧게 멈추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떼쓰는 아이를 두 손으로 꽉 잡아서 행동을 제지하거나 안고 비상구로 가는 등의 행동을 제한해서 조절을 알려줘야 될 때도 있어요. 말로만 하지마 안 돼가 아니라 실제 행동에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가 감정이 잘 조절이 되었다면 이때 감정을 읽어줍니다. 아, 지기 싫어서 화가 났구나. 속상한 마음이 들었구나. 하지만 던지는 거는 안 돼. 이렇게 폭발이 일어난 상황을 정리해주고 감정을 읽어주면서 아이의 마음에 교통 정리를 해주세요. 감정 위에 규칙이 올라가야지 아이의 기억에 규칙이 남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이가 감정이 잘 조절이 되었다면 결과 말고 과정을 칭찬해주세요. 봐봐, 아빠 말대로 하니까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멈췄네. 속상했지만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빠가 잘 봤어. 이렇게 자기 조절을 칭찬해 줘야지 조절이 아이 안에 남습니다. 이 시기의 훈육은 아이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버티는 힘을 같이 키워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규칙을 지키기 위한 충분한 시간, 환경, 그리고 감정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부모가 만들어 주는 거죠. 이 정도 훈육을 잘 해오셨다면 아이 안에는 기준과 규칙이 어느 정도 내면화되게 돼요. 그래서 집에 오면 손 씻기, 장난감 정리하기, 떼쓰지 않기 같은 기초적인 자조 활동은 큰 어려움 없이 잘 할 거예요. 이때가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좀 컸다. 훈육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 근데요, 사실은 이때서부터 전혀 다른 상황이 또 발생하게 돼요. 친구 관계예요. 보통 이 시기가 어린이집의 막바지, 그리고 유치원의 입학 시기죠. 또 이들이 갑자기 친구들을 정말 좋아하기 시작해요. 같이 놀고 싶어도 하고 옆에 붙어 있으려고도 하고 시기적으로 협동놀이가 발달하는 시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처음엔 친구랑 같이 정말 신나게 같이 놀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싸워요. 야, 나 너랑 놀기 싫어. 저리 가. 이거 내 거야. 만지지 마. 이런 말이 오가면서 같이 있는 부모님들끼리 진짜 민망해져요. 우리 애가 왜 저러지? 괜히 내가 더 미안해지고 막 그렇잖아요. 이런 장면을 보면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쟤는 사회성이 좀 부족한가? 쟤는 성격이 좀 센가? 그런데 이거는 성격 문제도 아니고 버릇 문제도 아니에요. 바로 조망 수용 능력 때문에 그런데요. 이 시기에 벌어지는 친구 문제의 대부분은 아이가 아직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즉, 조망 수용 능력이 미숙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할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 어떨까? 이거를 머리로 상상해 보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능력은 따로 혼자서 잘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 조절 능력 위에 쌓이는 능력이에요. 여태까지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자기 조절을 잘하는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친구 입장을 잘 못 보냐? 이거를 설명해 주는 아주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셀리 앤 테스트라고 해요. 이건 아이의 조망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아주 유명한 실험이에요. 셀리라는 아이가 있어요. 셀리는 공을 하나 가지고 와서 바구니 안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방을 나가요. 그 사이에 애니라는 아이가 들어와서 그 공을 바구니에서 꺼내서 다른 상자 안에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본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셀리가 들어오면 공을 어디서 찾을 것 같아? 아이들의 반응은 나이에 따라 갈리게 되는데요. 4세 미만 아이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상자요. 하면 내가 공이 옮겨진 걸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당연히 그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정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아빠 이거 왜 이것도 몰라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죠. 그런데 4에서 5세를 넘긴 아이들은 답이 달라져요. 바구니요. 왜냐면 이제부터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나는 옮겨진 걸 봤지만 셀리는 못 봤지? 이게 바로 도망 수용 능력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엄마는 왜 아빠를 오빠라고 불러? 들어보셨나요?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아이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이렇게 보여요. 아빠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 오빠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유치원의 남자 오빠. 이래서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빠는 어른인데 왜 엄마는 아빠를 보고 오빠라고 부르는 거지? 아이한테는 아직 관계에 따라서 칭이 달라질 수도 있다. 사람마다 같은 인물을 다르게 부를 수도 있다. 이 개념이 완전하게 자리 잡지 않아 있어요. 셀리엔 테스트의 내용과 같죠. 이 실험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친구랑 싸울 때 애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너는 친구 입장을 이렇게 이해를 못해? 이게 아니라 아직 남의 머릿속 상태를 동시에 떠올리기 어려운 시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도망 수용 능력은 그냥 머리가 커지면서 자동으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아이의 뇌에서는 동시에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내 욕구를 잠시 멈추고 내가 어떤 상태일지 추론하고 그에 맞게 행동을 수정해야 돼요. 자기 조절이 없으면 아이는 시작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아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먼저 자기 조절을 충분하게 겪은 뒤에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관계 형성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전개월수에서 자기 조절을 차분하게 배워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상황을 들어볼게요. 친구랑 소꿉놀이를 하고 있어요. 나는 친구가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는데 친구는 과일이 먹고 싶대요. 이때 불쾌한 감정이 막 생겨요. 안 돼. 저리 가. 고기 안 먹으면 너랑 안 놀 거야.
질러버리는 순간 우리는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감정 자체는 아주 정상적이에요. 때는 이 감정을 그대로 행동으로 쏟아낼 때예요. 반대로 자기 조절을 단계적으로 잘 배워온 아이들은요, 똑같이 불쾌한 감정을 느껴도 조금 달라요. 이 아이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이 감정을 그대로 내비치면 놀이가 끝난다. 조절해야지 그 다음으로 이어진다. 이거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조절을 선택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 결과 놀이가 이어지고 친구와의 관계는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모여들게 되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크시잖아요. 이 시기의 친구 문제는 예의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조절을 관계 안에서 써보는 연습 단계예요. 그래서 이 개월수 때 화가 나는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룰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감정은 수용합니다. 아, 지고 나서 지금 화가 났구나. 이렇게요. 두 번째, 때를 피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알았어, 이번 판은 취소. 그러면 아빠가 져줄게. 문제를 피하게 만드는 건 감정 조절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회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인 감정의 문제는 아직 들여다보지도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그 정도도 못 참아? 너는 애가 성격이 왜 그래? 이거는 자기 조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깎게 되니까 절대 훈육할 때 이런 말은 금지예요. 두 번째, 감정과 행동을 분리합니다. 화가 나는 건 괜찮아. 한 소리 지르거나 던지는 거는 안 돼. 이렇게 행동과 감정을 분리시켜준 후에 규칙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규칙은 지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원래 하시던 것처럼 충분하게 시간을 주고 기다려줍니다.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훈육을 알려드리면요. 이전까지는 훈육이 선택지를 주는 훈육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선택의 결과가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결해주는 훈육이에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친구랑 노는데 자기 장난감을 끝까지 안 나눠주려고 해요. 그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은 다 같이 노는 시간이야. 혼자 다 가지는 선택은 하면 안 돼. 그리고 나서 선택을 제시합니다. 선택은 두 가지야. 혼자 쓰고 혼자 놀기랑 친구랑 같이 나눠 쓰고 같이 놀기. 이때 강요하지 않고요. 결과만 분명하게 보여주면 됩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친구랑 나눠서 썼다면 그래, 그래서 친구랑 계속 같이 놀 수 있겠네, 이렇게 말을 해주시고요. 친구랑 나누지 않았다면 지금은 혼자 쓰는 선택을 한 거고, 그래서 친구는 다른 놀이를 하러 간 거야.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고 현실을 중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결과를 관계 언어로 설명을 해주면요, 아이가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더 잘 정리돼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부모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장난감을 나눠주지 않는 행동은 관계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강제로 장난감을 나누게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장난감을 나눈 아이는요, 부모가 있을 때는 나누고 없을 때는 더 움켜쥐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선택의 결과를 경험한 아이는 다음 선택에서 관계를 고려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훈육이 아이에게 남기는 건 뭘까요? 저도 관계는 깨지지가 않는구나. 화난 감정은 지나가는구나.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해결해야 하는구나. 규칙은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구나. 이런 게 마음에 남게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진짜 훈육의 목표는 착한 아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또 양보를 잘하는 아이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 행동을 먼저 조절해야 된다. 이런 사고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 시기의 진짜 목표예요. 정리를 해보면 24개월에서 36개월은 규칙 안에서 자율성을 연습하는 시기였고요. 36개월에서 48개월은 규칙을 지켜보는 힘을 기르는 시기예요. 48에서 60개월은 규칙 안에서 자기 조절을 통해서 친구와의 관계를 연습해보는 시기예요. 훈육은 아이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조절 능력을 키워주는 과정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세에서 5세까지 훈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여러분들의 훈육이나 현재 고민들을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저도 정말 재밌게 읽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들의 훈육 스토리, 훈육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시면 우리 모두가 같이 보고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다음번에도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